정말 이제는 못해 먹겠네요. 저 그만할랍니다. 저는 그날 새벽 도망쳤습니다. 26에 시집 와서 46이 되던 해 정확히 20년이 지난 그 설날 새벽이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가방 하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 하나, 신분증, 그리고 친정어머니 영정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늘 이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부엌에 서 있는 것이 20년간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아직 손질하지 못한 나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0명 넘는 시댁 식구들이 먹을 제사상과 설상을 차리려면 아직 18시간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찬물에 시달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정말 죽겠다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20년을 참고 또 참았는데 그날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어진 것은 인내의 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전체를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장에서 가장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면 어쩌나, 시어머니가 깨면 어쩌나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을 애는 추위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커다란 기와집 3대가 함께 사는 종갓집이라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종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에게는 최소한 밥값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시렵고 코끝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버스 정류장까지 40분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텅 빈 부엌을 보고 경악했을 것입니다. 육수는 타버렸을 것이고 나물은 시들었을 것이며 30명이 먹을 제사상은 당연히 차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쾌했냐고요? 아니요. 그 순간에는 통쾌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웠고 막막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46 먹은 여자가 오갈 데 없이 새벽 버스를 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그 새벽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20년 전 그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26이던 해봄이었습니다. 1998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고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던 때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철물점이 부도가 났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시고 아버지는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때 이미 안 계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6에 천외고아가 된 셈이었습니다. 남은 거라곤 아버지의 빚과 월세도 못 내는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그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종갓집이라고 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반듯한 집안이고 신랑 될 사람은 장남인데 농협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 혼처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26, 부모 다 돌아가시고 빚에 쪼들리는 여자에게 청혼해 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선을 보러 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안동까지 버스로 4시간을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중매쟁이 아주머니와 함께 온 신랑 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박해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적어도 험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선 보는 자리에 시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제가 앉기도 전에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뭐 집안이 어떻게 돼서 시집 올 때를 여기까지 찾아왔어.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아깝다며 패백만 간소하게 하자고 했고 신랑은 어머니 말에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드레스도 못 입어보고 친정 하객 한 명 없이 시댁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서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시집 온 첫날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와 새 시누이가 일렬로 서서 저를 맞았습니다. 마중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열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제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수가 고작 적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고 막내 시누이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오빠가 왜 쟤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뭐해, 어서 절 안 하고.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3명에게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절을 다하고 일어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각오 단단히 해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집 부엌에 섰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부엌에 선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내일이 제사라며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 아버님, 그러니까 시증조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갓집이라 제사가 1년에 12번이 넘는다고, 제사상은 25가지가 올라가야 한다고, 그걸 오늘 밤새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혼 첫날 밤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한번 내려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당연히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낯선 부엌에서 처음 해보는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을 부치다, 기름에 손을 대었고 나물 묻히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와 상을 둘러보시더니 대뜸 호통을 치셨습니다. 야, 이게 뭐야, 전 색깔 좀 봐, 다시 해. 저는 울면서 전을 다시 부쳤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부려먹을, 월급도 안 줘도 되는, 도망도 못 가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26 청춘이 그렇게 2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의 명절.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1년에 설날과 추석 딱 2번이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시댁은 달랐습니다. 설날, 추석은 기본이고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시증조부 제사, 시증조모 제사, 시조부 제사, 시조모 제사 거기에 3.1절, 현충일, 광복절이면 불천이 제사까지 1년에 크고 작은 제사와 잔치가 20번도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혼자 30명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 3명은 결혼해서 나갔지만 명절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시누이 가족 5, 둘째 시누이 가족 4, 막내 시누이 가족 4 거기에 시아버지 형제분들과 그 가족들까지 설날이면 어림잡아 35명에서 40명이 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제가 혼자 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쌀 20kg, 소고기 10근, 돼지고기 10근, 닭 5마리, 북어 10마리, 각종 나물에 과일까지 등짐처럼 지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 이틀 전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11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전 부치랴, 나물 무치랴, 갈비찜 하랴, 잡채 만들랴,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시만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쉬면 안방에서 나와 부엌 문을 벌컥 열고 호통을 쳤습니다. 뭐해? 아직 멀었잖아. 빨리빨리 안 해. 시누이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명절날 아침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라곤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수다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부엌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설거지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막내 시누이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시집 온 게 누군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시집 온 건 저였으니까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는 설날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31였고 아이 둘을 낳은 뒤였습니다. 큰아이가 4살, 작은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명절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른들 모시느라 바쁘다며 아이들을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저는 2살배기를 업고 전을 부쳤습니다. 끓는 기름 앞에서 아기를 업고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아이한테 닿으면 어쩌나 하지만 아이를 내려놓으면 울고 업지 않으면 일을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에휴, 애 하나 제대로 못 달래고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2살배기 아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급히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35명분 음식이 차려진 큰 상을 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좀 부실하네. 그 말 한마디에 이틀간의 고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35명이 먹고 간 설거지 쌓인 그릇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걸 저 혼자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손이 곰팡내 나는 물에 불어터지도록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 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시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옳게 수고했어. 다음에 또 보자. 마치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는 손님 같은 말투였습니다. 수고비 한 푼 없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6에서 46이 됐습니다. 젊고 탱탱하던 손은 거칠고 갈라진 아줌마 손이 되었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고 곧은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20년간 명절마다 30명분 음식을 혼자 해온 대가였습니다.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한 번도 안 도와줘요?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게 내 할 일이잖아. 내가 왜 해? 그날 밤 저는 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한부모 가정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참을수록 더했습니다. 제가 참으면 더 심하게 굴었고 제가 우면 더 구박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깔보았습니다. 20년간 저는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6되던 해, 설날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46되던 해, 그 설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에 수도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설거지할 물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가에서 얼음을 깨가며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해 설날에는 시아버지 칠순잔치까지 겹쳤습니다. 명절상에 칠순상까지 동시에 차려야 했습니다. 손님은 예년보다 더 많아 4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붙이면 1시간, 많으면 2시간, 그 외에는 계속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세배를 했습니다. 저도 세배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세배를 받으시며 평소처럼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으셨습니다. 세뱃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배가 끝나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40명분 떡국. 제가 새벽 5시부터 끓인 떡국이었습니다. 사골을 이틀간 고아 만든 육수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손님들 수저놓고 밥 퍼주고 국 떠주고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국을 나르다가 발이 걸렸습니다. 사흘간 잠을 못 자 비틀거리던 차에 문지방에 발이 걸린 것입니다. 뜨거운 떡국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떡국이 시어머니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설빔으로 입은 새 한복 저고리에 떡국 국물이 흥건히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발이 걸려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40명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제 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픔보다 수치심이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을 살면서 맞아본 적은 몇 번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맞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0년을 살아도 이 모양이야?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말이 창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친정도 번번차는 게 시집 와서도 이 꼴이야. 네 같은 며느리 둔 게 우리 집안 팔자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정도 변변차는 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못나서 욕먹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왜냐면 습관이었으니까요. 20년간 참아온 것이 몸에 배어서 반박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40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친척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구석에 앉아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한테 뺨 맞고 무릎 꿇는 걸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던 무언가, 그것이 툭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20년간 참고 참으며 유지해온 것,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점심상을 차리고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정이 넘어 부엌 정리를 끝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진작에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네 같은 며느리 둔 게 우리 집안 팔자야.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팔자라고 했지. 20년간 저는 이 집의 팔자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제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집안을 위해 이 집안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느라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뺨 한 대와 모욕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지 않고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와 신분증, 그리고 친정어머니 영정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육수가 끓고 있었고 조리대에는 아침에 쓸 재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30명분 음식을 혼자 차릴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버스 정류장까지 40분을 걸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콧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신발 밑으로 얼어붙은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새벽의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열 손가락이 곱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첫 차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훈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새벽의 시골 정류장에서 가방 하나 들고 서 있는 중년 여자가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생각해 보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오래전에 정리됐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년간 시댁 일만 하느라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요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이라면 뭐라도 있겠지. 일자리라도 있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새벽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시댁이 있는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주르륵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시댁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아침 6시가 되면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텐데 부엌에 가면 가스레인지 위에서 육수가 타버렸을 것이고 손질 안 된 재료들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없을 것이고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을 것이고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도 받은 건 뺨 한 대와 모욕뿐이라는 것이 허무했습니다.
버스는 4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 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고 터미널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어쩌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년간 시어머니 몰래 푼 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서울 월세가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20년간 집안일만 했으니 사회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46 먹은 경력 단절 여성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섭고 막막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순간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돌아가서 사과하면 받아주시려나? 아니, 시어머니 성격에 죽도록 구박하시겠지만 적어도 잘 곳과 먹을 것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뺨 맞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40명 앞에서 무릎 꿇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치심을 다시 겪을 바에는 차라리 거리에서 얼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 잘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설날에 여는 여관을 찾아 터미널 근처를 헤맸습니다. 다행히 작은 여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 비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이불에서는 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푹 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릴 걱정 없이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뜬 후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자유가 눈물 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 숙박비로 3만 원이 빠져나갔고 이제 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20년간 집안일 외에는 해본 게 없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경력은 무, 나이는 46. 이런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도 돌아갈 수 없는데도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댁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시누이들 번호도 전부 차단했습니다. 20년간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46의 나이에 저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 3평 남짓한 방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공용 샤워실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 방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6, 고졸, 경력 무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식당 서빙도 젊은 사람을 선호했고 마트 캐셔도 경험자를 원했습니다. 결국 찾은 일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하루 8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물에 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던 일과 다를 바 없었지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 20년간 공짜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을 받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석 달을 설거지하면서 저는 부엌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바쁜 직장인들이 사가는 반찬 도시락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20년간 수십 가지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고급 반찬부터 일상적인 밥 반찬까지 종갓집 며느리로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력을 살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발전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해보자.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열려면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는 설거지에서 모은 돈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품을 팔아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재래시장 골목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5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이전 주인이 놓고 간 낡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첫날 반찬 5종류를 만들어 진열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두부조림, 계란말이 20년간 수천 번도 더 만든 익숙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손님이 올까 걱정됐습니다. 인근에 반찬 가게가 2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경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첫 손님이 왔습니다. 퇴근하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반찬을 둘러보더니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얼마예요? 시금치나물 3,000원, 멸치볶음 4,000원이요. 그 여성은 10,000원짜리를 내밀고 거스름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7,000원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첫 수익이었습니다. 20년간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돈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7,000원이 눈물 나게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은 반찬을 전부 버렸습니다. 다 팔지 못한 반찬이 많았습니다. 손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신선한 반찬을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장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습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 고시원 방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리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종류를 늘렸습니다. 손님들 반응을 보며 인기 있는 반찬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한테 배운 종갓집 스타일의 나물 무침이 인기였습니다. 일반 반찬 가게와는 다른 깊은 맛이 난다고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났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는 아주머니, 금요일 저녁마다 오는 맞벌이 부부, 매일 도시락 반찬을 사가는 회사원 청년 하나둘 얼굴을 익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매출이 올랐습니다. 하루 15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도 조금씩 남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화장실이 딸린 제 방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방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몰래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처음 통화하던 날 큰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온 것이 가장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옆 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반찬 종류를 20가지로 늘렸습니다. 직원을 1명 고용했습니다. 작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 운영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반찬을 납품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맛있다는 입소문을 듣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미팅에 응했고 샘플 반찬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케이터링 회사로 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200평 규모의 공장형 주방을 가진 케이터링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시어머니한테 그토록 고생했으면서 회사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름이 좋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에 어머니의 정성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직원이 2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이혼녀,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 저는 그들을 제일 먼저 고용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 납품에서 시작해 병원 식단 납품, 유치원 급식 납품, 기업 행사 케이터링까지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맛있고 정성스럽고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쌓였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20년간 30명분 음식을 혼자 만들어 온 경험이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면서 배운 것들, 제사상부터 잔치상까지 모든 종류의 상차림을 해본 경험이 제 자산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세월이 제 사업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망하던 세월이 결국 저를 살린 것이니까요. 3년 차가 되던 해 회사 연매출이 10억을 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같은 며느리 둔 게 우리 집안 팔자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에 짓눌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 집을 나와서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종 취급받던 며느리가 수십 명을 고용하는 사장이 됐다는 것을, 아이들과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을 전공해서 회사 관리를 도왔습니다. 작은아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여.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고 숨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차단해 놓은 번호가 아니라 새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오랜만이야. 3년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뛰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떨렸을 텐데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 많이 안 좋아. 당신 보고 싶다고 하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20년간 저를 종처럼 부린 사람, 뺨을 때리고 모욕했던 사람을 그래도 찾아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를 보고 싶다고 했을까? 3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아프니까 생각났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떠난 뒤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명절 음식은 누가 했을까? 제사상은 누가 차렸을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시댁에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설날 아침 시어머니는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가셨답니다. 그리고 텅 빈 부엌을 보셨겠지요.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육수가 타서 바닥이 새까맣게 눌어붙어 있었고 손질하지 않은 재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제가 어디 갔다 올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새벽에 재료 사러 시장에 갔나 하셨대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가보니 옷가지가 없었고 신발장에 제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깨달으셨대요. 며느리가 도망쳤다.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답니다. 남편을 깨워 호통을 치셨고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설날 아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30명 넘는 손님이 올 설날에 음식을 차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음식을 저한테 맡겼으니 본인은 요리를 거의 안 하셨거든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 온 게 누군데 하며 부엌길은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 설날 시댁에는 제대로 된 상이 차려지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급하게 만든 음식은 반도 안 됐고 맛도 엉망이었답니다. 제사상에는 전이 다 타버렸고 나물은 간이 안 맞았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아니, 종갓집이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으셨대요. 그 뒤로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없으니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일을 못하셨고 남편은 직장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시집간 몸이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셨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도우미를 쓰셨대요. 20년간 저한테 공짜로 시키던 일을 돈 주고 남한테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명절은 더 처참했습니다. 다음 추석, 그 다음 설날 매번 난리였답니다. 가사도우미는 명절에는 안 나오니까요. 시누이들이 와서 음식을 했지만 셋이 해도 저 혼자 하던 것의 절반도 못했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시댁 욕이 돌았습니다. 맏며느리 내쫓더니 집안 꼴이 저 모양이야.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쓰러지셨답니다. 화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일주일을 입원하셨답니다.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몸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2년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남편도 안 좋아졌습니다. 저 없이 혼자 부모님을 모시며 힘들어하다가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답니다. 농협 구조조정에 걸려 명예퇴직을 하게 됐답니다. 49에 백수가 된 것입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시누이네는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고 둘째 시누이는 이혼했으며 막내 시누이는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다 크게 싸웠답니다. 저를 잘 부려먹던 그 집안이 제가 없으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해야 했는데 그렇게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20년간 저한테 그렇게 대하고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기와집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곳곳이 낡고 쇠락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영수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돌아가질 않더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다오. 제발 돌아와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었을 것입니다. 감격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감정이라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전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움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영수가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저를 종처럼 부리고 뺨을 때리고 모욕했던 사람. 지금은 쇠락한 노인이 되어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복수도 아닌 그냥 담담한 작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새벽 이 대문을 나설 때는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제 회사가 있고 제 직원들이 있고 저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 하죠. 저는 복수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거나 빌게 만들거나 그런 식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찾은 것, 그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